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태일학교 위 사람을 잇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전태일 기념관 정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제 이 명사 특강에는 이문수 가벌린 신부님과 혜준 스님, 이 신부님, 스님과 신부님이 두 분을 모시고 청년 공감 토크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청년 공감 토크라고 해서 우리가 꼭 젊은 20대, 30대 나이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거는 제 해석은요 푸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늘 푸른 시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 때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어떤 청년이라고 해서 꼭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신부님은 글라레스 선교 수도의 청년문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이문수 가벌린 신부님과 그리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이자 그리고 현재도 저와 같은 나이 또래들은 학교 공부를 마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현재 부경대에서 박사과정을 역사학을 전공하고 계신 혜준 스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두 분을 소개를 마쳤고 그리고 오늘 이거 공감 토크는 잘 아시다시피 전태일 기념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1970년 전태일은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함께 일하던 동문 어린 여공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솔선하여 해결하려 했던 정의감 넘치는 혈기왕성한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은 수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라고 하며 나를 넘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하다 여겼던 전태일의 생각이 함축된 문장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기쁨은 두 배이고 슬픔은 절반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찍 알아버린 사람은 전태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은 제가 서툴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하는 형태로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청년을 만나다입니다. 우선 제가 신부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신부님은 매체를 통해서 특히나 이와 같은 형식의 유퀴즈에서 많이 본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현재는 청년문과 청년 밥상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을 위한 이미 많이들 말씀하시고 알고는 계실 수도 있지만 또 혹은 처음 오늘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청년문관을 시작한 계기와 또한 청년들에게 건네는 식사의 한 끼가 신부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식당을 취한 것은 2017년 12월부터인데요. 서울 성북구의 이제 정릉시장이라는 곳에서 시작했고 그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여름에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청년분이 이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 몇 년 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15년 여름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가슴 아팠고 아마 만약에 혹시 당시 그런 기사를 보신 기억이 나신다면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또 당시에 그 뉴스를 접하셨던 한 수녀님께서
뭐 청년들 중에서도 식사를 이렇게 잘 못하는 청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자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뵙는 수녀님이었는데 이제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던 신부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뭐 이런저런 한 2년 가까운 준비 기간 끝에 2017년 12월에 이제 소위 장사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그 2년 동안에 소위 식당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뭐 장사 잘하는 법 이런 공부도 하고 또 뭐 어떤 음식이 좋을까 잠깐 이제 한 2달 동안 요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배워보고 막 등등등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우러도 다니고 하면서 밥의 의미를 크게 느꼈던 게 그 소셜 다이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모르시는군요. 예를 들면 우리 전태일 기념관에서 어떤 뭐 날짜와 주제를 정해서 소셜 다이닝을 하는데 뭐 그때 뭐 예를 들면 우리 해준 스님이랑 예를 들어 해준 스님을 모시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같이 또 음식을 만들면서 먹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걸 이제 소셜 다이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신청해서 온 거니까 제 기억에 한 10여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낯선 사람이랑 밥 먹으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들 너무 잘 먹고 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밥의 힘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뭐라도 드실 걸 드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들의 얼굴 좀 더 환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일단 뭔가를 먹고 모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만큼 이렇게 열어주는구나. 그리고 훨씬 더 가까운 어떤 뭐 동질감 같은 거,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체험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식당을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한 거라고는 여느 수만 혹은 수십만 개의 식당의 하나처럼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 따뜻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밥이 가진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특히 청년분들한테는 뭐 돌도 씹어 삼킬라 라고 하는데 어차피 먹을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늘 배고픈 시기가 또 청년 시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안 드시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그 밥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서로를 잊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문 신부님이 하시는 청년 문과는 가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전 가봤습니다. 네, 신부님 오시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쯤인가 정릉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인데요. 제가 처음에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주문을 할 때 고기 추가가 있고 그 햄 추가가 있습니다. 4,000원인데 보시다시피 추가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기본을 먹어보자 라고 해서 기본을 했는데 고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점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근데 여유 있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웨이팅이 꽤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래서 꼭 한번 또 청년문관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스님 매우 조금 스님 우리가 보통의 많은 분이 생각하는 스님하고 본 이미지가 좀 이런 말씀 죄송해요 젊어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승납이라고 해서 출간 이후부터의 시간을 불가에서 승납이라는 그 시간을 말하는데
무려 18회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수행자로서 이렇게 이 길을 걷고 계신데, 그런데 이 스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지금의 청년들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군대도 다녀오시고, 군대도 이제 군종 장교로 다녀오셨어요. 예비역 소령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젊은 남자, 대한민국 젊은 청년, 남성 청년이라고 하면 다 겪는 것을 수행과 함께 걸어오신 스님 혜준 스님이신데요. 혜준 스님께서는 그러면 현재도 대학원에 다니고 계시는데, 또래 청년들과 또한 함께 어떻게 보면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현실을 지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럼 이 지금의 현실을 조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하시는지를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반 같이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고 교수님한테 혼나고 오는 대학원생 위로해주고, 저도 혼나고 오면 위로받고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 그다음에 출가생활 포함해서 승려들을 볼 때 탈속의 이미지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세상을 벗어나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보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탈속의 수행자가 아니라 이속의 수행자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행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연기를 이야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홀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도 내가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생기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존재한다는, 쉽게 말하는 그런 이유인데, 그러다 제가 긴장해서 잠깐 까먹었네요. 천천히. 네, 천천히.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함께 이제 있으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다만 조금 다른 눈빛으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잡아주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는 등을 받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수행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청년으로서 만약에 제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청년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가의 삶은 제가 선택한 것인데, 청년의 삶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고 주어진 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중학생 때는 되게 노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나이에 맞게 보여서 어디 가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 안 들어서 요즘은 그래도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신부님은 오늘 제가 감사하게 이렇게 저희 이 행사에 모실 수 있어서 귀한 말씀드렸게 제가 이렇게 흔쾌히 와주신 거고, 혜준 스님께서는 제가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락을 자주 뵙진 못하지만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지내왔는데,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뵀거든요. 1년 반 만에 뵀죠. 스님이 얼굴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힘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람을 있다라는 주제를 또 한번 잡아봤는데요. 신부님께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부님 책도 제가 조금 급하지만 사서
힘을 내주는 책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그런 내용들과 청년을 만났던 그 책도 제가 살짝 열심히는 아니지만 다 읽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보면 신부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 만나오지만 조금은 어렵거나 아픔을 겪는 이런 청년들을 좀 가까이서 만나오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돕는 일과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일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조금 또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도움을 넘어서 또 이제 도와주고 이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죠. 그 인연이 이제 그 사람 곁에 머문다라고 또 머무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연을 계속하는 함께 그 사람 옆에 오랫동안 머무는 힘이 조금 이제 여태껏 만나온 청년들과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그러한 힘이 어떤 것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과 그리고 존중. 존중. 네. 되게 어려운 질문. 글쎄요, 특별히 제가 청년분들을 돌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청년들 곁에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함께 하려고 해도 곁을 내주셔야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해도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곁을 내주는 그런 청년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청년분들을 특별히 더 돌볼 어떤 능력이나 뭐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 가급적이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뭐 돌봄보다는 그래도 존중하려는 편 아닌가 지금 질문을 듣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지만 지금의 젊은 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요 같은 거 강요한다고 느끼면 오히려 되게 거부감이나 반감을 가지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뭔가 의견을 구할 때는 이런저런 저의 생각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만 조금이라도 이제 그분에게 뭔가 마음의 위로라든지 혹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됐을 때는 그분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힘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있어서 돌봄과 존중의 차이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존중하는 것으로도 또 한편 뭐 굳이 이어서 뭐 붙여보자면 돌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스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스님께서는 학부에서는 불교학을 그리고 석사도 이제 불교학 부분을 전공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박사를 역사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인문 분야라는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혹시 달라지신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역사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에 있어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하는 가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그러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학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석사과정 때 세부 전공이 불교사학이었고 다만 지금 저는 사학 중에서도 이제 한국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학보다 인류학이나 종교학 쪽으로 박사과정을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출가하기 전에 한때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인연이 이렇게 쌓여서 그런지 역사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이제 저는 아까는 뭐 교수님한테 혼난다고 그랬지만 사실 저희 교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건데 아마 네, 교수님 존경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도 좋은 분과 인연이 돼서 또 한국 현대사 특히 40원대 50년대 사이에 되게 혼란했던 시기에 이제 또 전태일 열사께서도 아마 그 48년 그때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가장 혼란스럽고 어째 보면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또 고난을 겪어나갔는지를 잠깐이나마 살펴보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보고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더 나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종교인으로서 깊은 감동과 또 종교인으로서의 또 신심을 다시 찾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중에서 불교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지었을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종교인이면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학을 공부하는 스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 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2500년 전에 부처님도 종종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도 6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스스로의 수행 방법을 이제 확립하기 이전에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 배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다져나가고요. 또 깨닫기 이전에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첫 제자가 되지만 첫 제자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따돌림일 수도 있겠네요. 교진열을 비롯한 5명의 비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 스스로 수행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딛고 자신의 뜻을 세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라는 그 슬램덩크에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충분히 아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말 하는 실패하면 역사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마침표를 찍죠. 하지만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두서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빨리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스님 말씀이 조금 와닿긴 합니다. 정말 마침표를 멈추지 않아야지. 그래서 어떤 걸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저도 왕왕 종종 가끔씩 있거든요. 이걸 해야 하나? 여기서 이걸 좀 포기하고 좀 다른 걸 좀 해봐야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근데 그 멈춰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처럼 진짜 멈추는 거죠. 포기하는 멈추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진행형이 이 부분이 조금 와닿는 조금 저한테 좀 위로라고 하긴 제가 조금 새겨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파트인데요. 제가 앞서 저는 매우 초보입니다.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이에 제가 좀 편익고자 넣은 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묻다. 네.
이 마이크를 이제 두 분한테 넘겨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부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거고 저희가 감사히 모신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혜준 스님은 제가 이렇게 연락드렸을 때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가브리엘 신부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로에게 묻다 다른 길이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는 조금 다른 천주교와 불교, 천주교 이런 다른 길이지만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잠깐 서로에게 좀 질문하는 시간, 두 분이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스님, 먼저 혹시 질의가 있으실지. 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써오신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신부인데 혹시 이제 가볍게 두 분이 이제 좀 대화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저희는 출가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세탁, 청소, 그다음에 밥 짓는 걸 배우고 정말 배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독신수행자니까 신부님도 그러시지만 독신수행자니까 혼자 생활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군 생활을 군종장교로 생활했지만 저는 군 생활할 때 제가 막 라면을 끓여주고 그랬거든요. 가끔 근데 열심히 해주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혹시 수정 부리는 친구가 있는가 식당에 와서 신부님 고기가 적어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좀 이상하지만 신부님 고기가 적으면 라면 살이 추가가 되는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랑 혹시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우선 뭐가 이렇게 양이 적다, 이렇게 뭐 이렇게 투정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안 계셨고요. 저희는 원하면 그냥도 드려요, 사실은. 그리고 더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드립니다. 근데 보통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150g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찌개 치고는 많이 넣는 거죠. 요즘 고깃집에 180g이 1인분인 걸 생각하면. 근데 뭐 그래도 부족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더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인데 아무튼 아직 무서워서 저한테 말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가벼운 질문이었고요. 진짜 예전에 채플린 씨에 관련한 특강을 한번 의뢰받아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저도 이제 군성이니까 채플린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제 실명 거론하셨겠지만 그분께서는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포트 채플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채플린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포트 채플린이다 보니까 이제 선원들이 이제 술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면 그것도 막 치우고 이런 걸 이제 종교인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종교인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창기에 인관하고 1년 정도는 혼자 이제 라면 이제 닦으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서 그것도 수행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또 감사한 경험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 신부님께서 이건 너무 인간적인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신부님께서 혹시 그러한 불교적인 경계를 맞닥뜨리신 적이 있으셨는지, 혹시 그럴 때
어떻게 신앙으로 뭐 극복하셨는지 이게 너무 또 내면의 성찰을 또 말씀 좀 여쭙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제 성향이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 가톨릭의 수도자들은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성소자라고 해서 뭔가 내가 앞으로 수도자가 되고 싶다, 어느 수도회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품는 시기.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회에 들어가면은 지원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 수도 생활에, 그리고 이 수도원에. 그러면서 이제 소정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지나가면 또 청원기를 맞이하는데, 이 청원기 동안은 왜 청원이냐면 청원기 다음에 수련기라는 시기를 맞이해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수련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정신이라든지 뭐 그 수도회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그 전에도 다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보다 더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수련을 청원하기 위해서 또 그 전 단계로 이제 뭐 약간 교육 단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련기에 들어가서 뭐 1년에서 2년 정도의 수련기를 보내고, 수련기를 마치면 첫 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가난, 정결, 순명 이런 어떤 서약을 공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기서원기, 뭐 3년에서 5년 동안의 유기서원기를 보내고, 유기서원기가 다 지나면 마지막으로 종신서원, 그러니까 일생토록 수도자로서 하나님께 삶을 봉헌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수련기 때 제가 수련기 때는 이제 이렇게 외부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수도원 내에서 주로 교육하고 짜여진 일과에 따라서 생활을 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수도원 안에서 수련기만 온전히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저희 수련장 신부님께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이제 이렇게 빈 터에다가 소위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뭐 고추, 깻잎, 상추, 토마토, 오이, 가지 뭐 이렇게 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온갖 것들을 이제 심으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내가 이거 농사를 이걸 왜 해야 되나. 차라리 저는 그때 저희 수도원이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이제 그런 부지가 한 뭐 몇천 평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풀도 깎아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뭐 실내 실외 이렇게 그거 하기도 시간이 바쁜데, 그리고 이제 교육도 계속 또 받아야 되고,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농사, 쓸데없는. 그러면서 오늘은 새싹이 돋았는데 얼마나 생명의 신비가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막 그러시는데, 이거 저기 마트 가면은 상추 다 파는데 여기서 왜 생명의 신비를 느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차라리 청소를 하라고 그러면 신나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농사 이제 매일 가서 한두 시간씩 그 텃밭을 가꾸는 그 일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해서 저희 차라리 청소하는 게 더 실용적일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결국 그거를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뭐 농사 자체 소중함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막 이렇게 뭔가를 가꾸어서 이걸 키워내야겠다는 마음은 이제 없는 거죠. 아마도 관심사가 달라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그때는 이제 뭐 그 경계를 맞닥뜨려서 어떻게 잘 극복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못 넘어간 거겠죠. 예. 끝내 어떤 기쁨을 느껴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직접 키운 야채가 훨씬 맛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때 먹은 오이 맛은 그 마트에서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느낄 수 없는 그 오이의 맛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삶의 또 하나의 화두가 되겠죠. 앞으로 뭐 이제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을 맞닥뜨리고 그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님께 레시피 물어보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예, 여쭤보고 싶어도 고기가 들어가면 예, 빼고, 저는 이제 스님께 처음에 이제 우리 전태기념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셨을 때 해준 스님과 같이 초대받았다는 걸 알고 저는 이제 또 해준 스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또 이렇게 좀 찾아봤었어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젊으신 청년 스님이신 걸 알았고 또 이렇게 걸어오신 이력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신 스님에게는 어떤 화두가 있을까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통과하는 물론 아까는 스스로 이제 청년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젊은 수행자로서 어떤 화두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걸 품고 살아가실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30분, 20대로 모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시대를 감상하는 아주 스님이 생각하시는 스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건 뭐고요? 이제 또 저희 불교에는 여러 보살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전문성, 스페셜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여러 가지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마 관세음보살이라고 들어지고 또 신광께서 많이 유명해졌죠. 지옥에서 변호사처럼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지상보살님도 계시고 또 이제 아픈 일을 구제해주는 약사보살님도 계시는데 그 보살이란 말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보살이란 말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라는 말인데 그래서 보살이란 말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1차 분명인 보리살타의 그 약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막 요즘 막 별다줄 한다 그러잖아요. 별거 다 줄인다고. 근데 옛날에도 다 줄였거든요. 보리살타 길잖아요. 보살 편한데. 그 보살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깨달았는데 아직 사트가 중생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분들은 중생의 길을 선택하죠. 왜? 자신의 원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그 보살 개인의 원력이지만 고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중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를 다 이제 하나의 원력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런 우리 보살님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스님인지라 부족한 승려인지라 저는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승려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이든 어떤 장소든 학교에서든 또 지나가다가 길을 만나는 사람에서든 또 군에 있을 때는 제 나름의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물론 이제 신부님께서도 그 교회법상에 그 의무가 있으시듯이 저희도 이제 의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타인의 무게를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넣는데 제가
그나마 기여한 것을 굉장한 명예와 또 감사한 기회로 알고 살아오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 소임을 하루하루 더해 나갈 생각입니다. 스님 마음 안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또 제일 큰 고민이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맞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 캐파가 작으면, 제 능력이 작으면 많이 도울 수 없고 또 저도 지치면 저조차도 소멸하거나 이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불교에서는 남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그 다음에 도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잘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이럴 때는 드라마 대사를 하나씩 가져오거든요. 그 옛날에 태양의 후예 보면 그런 대사 있잖아요. 일 잘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일 잘하는 거에는 내가 죽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그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좀 군인이니까 극단적으로 죽는다는 걸 썼지만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로운 일 중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견뎌낼 힘들이 필요한데, 방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잘 서 있기 위해서 뭐 하는 스님만의 루틴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신부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희야 종교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성무일도처럼 신부님 성무일도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경문을 읽고 또 그러니까 명상 혹은 저희로서는 이제 가나선 성을 하고 수행하는 방법이 기본 값인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랑니를 마취를 안 하고 뽑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신부님께서도 그러한 또 이제 덕을 같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행자들이, 저희 같은 수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 중 하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고통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말이 이렇게 긴 이유는 그럼 수행 말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있으시면 어떤 건지 없으실 수도 있고. 뭐 저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고 그러는데 제가 취미 부자거든요. 취미 부자인데 저의 취미는 대부분 10,000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하는데 제 취미는 10,000원을 넘어가지 않고요. 10,000원을 넘어가면 비싸잖아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현역 때 이제 군종장교로 근무할 때는 조금 이제 단가가 올라갑니다만, 이제 현역 근무할 때는 연극 분리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군산에 근무할 때는 이제 군종장교는 월요일이 휴무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에 올라와서 하루 3편 연극 보고 이제 밤에 이제 내려가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부산은 또 영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1년의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 때 한 12편을 몰아서 보고 이제 1년 안 보고 그러고, 평소에 하는 이제 취미는 저는 찻집을 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어느 광고처럼 내 고독한 5,000원을 넘지 않아 이런 것처럼 저의 이제 그 스트레스는 10,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를 아세요. 그래서 스님 오늘은 이 차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단골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수행으로 도택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스트레스들은 그렇게 일상에서 이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000원을 넘지 않는 다양한 취미를 이렇게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10,000원이 넘어가면 예. 통장이 아파합니다. 아 예.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이게 저희가 사실 받는 돈이 대부분 정말 귀한 이제 네. 헌금 또 시주를 하나 쓰는 거니까 사실 10,000원도 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지지를 그냥 오늘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은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현질한다 그러죠. 아 오늘 그렇게 10,000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신 것 같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예술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10,000원을 넘지 않는 소소한 행복을 몇 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부산 오시면 부산인들은 다 알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그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부산 풀코스라고. 모두 부산 사람 모두가 부산 풀코스를 얘기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 뭘까요? 예? 뭐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게 있는 건가요? 개념만으로만? 이제 여기 이제 부산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부산 풀코스는 일단 와야 성립입니다. 오셔야 성립입니다. 한번 신부님께서 네. 저기 한번 부산 오시면 제가 종교적 이유로 회랑 고기는 못 사는데 찻집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부산에 제가 사실은 자주 가는,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찻집에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근데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제가 미리 스님께 말씀드리고, 스님께서 누리시는 그 소소한 행복의 그 찻집을 한번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커피집도 많습니다. 예.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차 맛을 잘 모르시는데 요즘 말차가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제 차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몇 분의 스님들을 이렇게 뵙다 보니까 스님들이 항상 차를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차가 이제 하나의 참선의 방법으로까지 불교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승화시켜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또 의외로 이렇게 뭐 인사동에는 많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차를 마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찻집들이 생겨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선의 세계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들은 그 차 마시는 행위도 선으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선일미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작법과 그 상선 수행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이제 초이선사에 의해서 이제 장만되고 또 많이 알려졌고요. 또 그 초이선사에 가장 가까운 지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약용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이사 계실 때 그 당진 그 초당 가까워서 저도 이제 그 연구자분께 들었는데 막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차 좀 보내주세요. 차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뭐 신부님들께서도 또 여러 음식 전통에 대해서 또 깊은 전통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특히 이제 소세지를 되게 잘 만드시잖아요. 저는 학부가 경주 캠퍼스인데
이제 지금 YG 캠퍼스가 동국대 YG 캠퍼스 출신인데 저희는 이제 종교학 수업 때 항상 이제 가는 곳이 그 지금 아파스 계시는 외관에 거기를 가서 이제 막 불러봅니다. 그럼 이제 베네딕토 회는 제가 알기로 그 기도하며 수행하라가 이제 아마 기본 전통이라서 항상 기도와 수행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면 이제 그 되게 그 소세가 유명하긴 하거든요. 들어는 가보게 주시는데 저희는 또 안 주세요. 네. 그래서 안 주셔서 그렇구나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유럽에 잠깐 있을 때 뮌헨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뮌헨은 이제 비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 만남분하고 비어가는 호텔을 갔는데 이제 갔더니 이제 저는 이제 좀 걱정했죠. 갔더니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 수도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비어가는 호텔을 가서 이거 술이면 어떡하지? 이거 알코올 프레이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또 모든 곳에 알코올 프레이 그러니까 이제 무알콜이 다 있어서 되게 무알콜이지만 또 이런 또 맛이 있구나 즐기면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도 불교 나름의 또 음식 전통이 있고 또 그걸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가톨릭에서도 또 수도원에서도 여러 깊은 전통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고기는 빼고요. 술도 빼고요. 저희 가톨릭에서는 뭐 이렇게 오히려 스토어에서 포도주나 이런 술을 만드는 전통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유럽에 가면 스토어에서 만들기 시작한 맥주나 포도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삶의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제가 불교 스님이었다면 김치찌개 식당을 하지는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이제 순두부찌개고요. 순두부찌개. 왜냐면 스님들이 이제 조포사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도 그 이제 왕릉에 제사 지낼 때 이제 조곤한 풍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이야 기계가 발달해진 그때는 이제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니까 아마 저희 모친께서는 이제 되게 독실한 이제 가톨릭 결혼하시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신부님처럼 아마 신부님이 계신 쪽으로 갔다면 저도 아마 되게 열심히 고기 넣고 많이 넣고 더 주고 밑에 깔아도 주고 이러면서 김치찌개 끓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식당이라는 게 청년들 곁에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또 스님께서는 어떻게 물론 스님도 아직 어떻게 보면 청년이시지만 또 청년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묘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상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이제 상담 교육을 이제 몇 번 받았었습니다. 주로 CP라고 CP도 이제 한 유닛을 했었는데 CP를 하면서 제가 정말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때로는 따뜻한 침묵이 어쩔 때는 100마디 말보다 더 안온하게 사람을 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전에는 설명하려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8살 때 17, 18 그런 되게 젊은 나이 때부터 출가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20대, 30대 분들의 그런 무게를 다 이해한다고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출가자로서 깨달음을 위해서는 고민해봤지만 그런 고민은 해보지 않아서 제가 과연 이해한다? 해보지 않은 걸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에서 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었는데 그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그럼 나는 종교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꽤 오랜 고민이 길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부는 아무래도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또 하기도 하고 교류가 많아서 이제 미군들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들이 채플린이 전투 현장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옆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 위로받는다. 그래서 어떤 지휘관은 나는 군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터 못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저도 특이하게 공군인데 제가 한 3주 정도 해군에 파견 가서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0명 정도 되는 이제 정말 20대 그 사관생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육해공 그다음 간호사관학교까지 다 모여서 한 배를 타고 거기에 이제 군종장교 딱 2명, 저하고 신부님 한 분. 그러면 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친구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연락이 되고 또 만나고 했던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냥 그때 스님이 계셔서 같이 라면 끓여주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라면을 막 몰래 끓여주고 그랬거든요. 라면 끓여주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면 힘드니까 간식을 거의 한 이제 여기저기 지원을 좀 받아서 100만 원어치를 사갔어요. 100만 원어치를 사가서 쌓아놓고 볼 때마다 하나씩 주고 장난도 치면서 야, 오다 주웠다 그러면서 옛날 농담을 하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그렇게 할 때 위로를 받았다.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모르고 저희가 그 말에 정말 이제 그리스도교의 표현을 빌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많이 보였는데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쓰신 정해결성에 보면 되게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땅에서 넘어진 땅을 짚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아마 신부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으시지 않나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상처도 받는 거지만 중생이니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깨달음을 이루겠지. 내가 언젠가는 그리스도교의 표현을 빌리면 구원받겠지.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오는 분들을 다 부처님처럼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1시간 정도 한 수녀님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왔는데 그 수녀님이 이제 소생활을 하신 지가 한 40년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순화님들은 다 이기적이야 이렇게. 근데 그때 그분이 20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의 그 말씀에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 자기도 이제 스토 생활을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스토자들이 참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편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는 뭐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스토자인 우리들은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과 다르게 어쩌면 저희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철이 없다. 시집장가 안 가고 자녀도 키워보지 않고, 물론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모든 분들이 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 젖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님께서 주신 말씀 아주 소소한 거지만 배를 타고 나가는 장병들을 위해서 뭐라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 그런 준비들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그 이기적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교에는 이제 자리이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기적인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궁극적 이기는 궁극적 이타와도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궁극적인 이기가,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기적인 사람은 정말 궁극적인 이기는 이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연기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인드라는 것처럼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 주고받는. 만약에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탄 비행기에 누가 아픈 분이 계셨다면 당연히 돌아가야겠지만 제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다행히도 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분이 안 계셔서 올 수 있었고, 또 누가 비행기를 못 몰아줬으면 오는 길이 많이 험난해져. 근데 궁극적인 이기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기라고 표현한 것은 남을 해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얻는 이기는 결국 불교적으로 언젠가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기는 궁극적으로 남을 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계속 중첩되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고 행보가 되겠죠. 제가 출가는 아니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스님이 군대 가면 이것만 기억해요. 아부랑 공부는 평소에 해라. 아부랑 공부는 평소에 해라. 처음에는 이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군생활을 해보니까 아부를 평소에 하라는 건 상대방에게 살갑게 대하라는 의미였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설사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제 불교 말로는 멋스럽다고 표현하는데 좀 불편한 점을 보이더라도 살갑게 대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새 제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안 좋은 점 혹은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근데 왜 공부는 평소에 하라고 그러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부라고만 그분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 혹은 운동,
또 직업적 전문성 모든 것들을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갈고 닦으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갈고 닦으면 당연히 날카로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좀 함의가 느껴진 이유부터는 공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모르겠는데 아부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대신 모든 사람에게. 저는 오히려 저에 대한 고난이 많은 사람보다 저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사람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저를 그렇게 계속 속여가면서, 하지만 수행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를 그렇게 바르고 또 이제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공부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스님들에 관련 속담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옛말에 오는이 영불한다고. 근데 제가 영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파트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제가 끊지 않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여기서 이제 가름을 하도록 하고,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오늘 저희 이제 전태일기념관에서 위 사람을 있다 주제로 두 분을 초청했을 때 아마 이 질문의 부분은 조금 염두하고 오셨지 않을까 싶은 질문을 두 분께 드릴 텐데요. 전태일 역시 청년에게 보낸 한 문장,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는 파트의 주제인데, 전태일 역시 역시 자신의 시대 속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전태일이라는 청년을 어떤 사람으로 다가왔는지, 이제 오늘 이제 저희 기념관에 오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으로 다가왔는지를 간단히 신부님과 스님과 신부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많이 들었지만 그분의 삶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게 됐던 건 사실은 저는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그분에 대한 뭐 자료들을 뭐 인터넷에 있는 거 있겠지만 찾아보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그분이 삶을 불사르시면서 노동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불사르셨는데 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뭔가 이 사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단순히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사회를 사람 살만한 사회로 제대로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외침이셨던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뭐 부조리한 어떤 법을 바꿔라, 혹은 그런 법들을 지키지 말자 등등의 구호가 일반적인 외침인데, 그분은 오히려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만이라도 준수하라는 그 외침으로 당신의 삶을 불사르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운동의 시발점이 되신 그런 분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가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의 많은 청년분들, 근데 사실 청년분들뿐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삶의 부조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전태일 열사님의 그런 외침을 기억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만 해도 이 사회가 훨씬 더 살만한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성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록 이렇게 당신의 젊은 삶을 그렇게 산화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우리들이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각자의 어떤 탐욕을 넘어서서 그런 인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등불과 같은 분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오늘 일찍 와서 30분 정도 일찍 와서 기념관을 좀 둘러봤는데요. 오늘 와서 부끄럽지만 처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전태일 열사께서 안구를 내놓으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한참 몇 분 정도 그냥 곰곰이 생각이 드는데 현우경 혹은 또 다른 경전에도 나오는 불교의 오래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담 중 하나인데요. 배고픈 호랑이 가족이 있었는데 어미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식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 하더래요. 그때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보살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생을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스토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또 도낭 속굴에서도 많은 그림이 발견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동국대학교에 고여민탑이라고 하는 그 탑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제 그 유명한 옥충부자라고 하는 아스카시미 유물에도 그게 나옵니다. 저는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또 오늘 보면서 물론 이제 전태일 열사께서는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이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분이 이 시대에 오셨던 고현보살이 아니었습니다. 거르고 어진 마음으로 중생들을 구워 살피시려고 잠깐 오셨다가 호랑이에게 몸을 내어줬던 그 부처님의 전생처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저는 물론 전태일 열사와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전태일 열사님의 희생 위에서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해서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었습니다. 이제 입장하실 때 이제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 Q&A 질문지를 저희가 조금 받아봤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시간 관계상 각 하나씩을 부탁을 뽑아서 오늘의 현장 질문 각 하나씩 뽑으셔서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많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색깔. 네, 그러면 이제 신부님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 여기 왠지 제가 잘못 뽑은 것 같은데 60대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이 옹졸해지고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60대가 됐을 때 안 그러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러면 저에 대한 다짐이라 생각하고 이제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수도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하라고 이렇게 교육받고 트레이닝 하는 것이 뭐냐면 성찰이거든요. 성찰은 이제 마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울을 봤을 때 만약에 내 얼굴에 뭐 어디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머리가 헝클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돈을 하잖아요. 또 필요하면 씻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씻어내는 것, 닦아내는 것인데 먼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되니까 바라봐야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참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모습과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자꾸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저는 이제 또 성찰이 마음의 스트레칭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의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듯이 마음의 유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성찰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 좀 옹졸하고 그러신다고 생각하면은 이 마음의 스트레칭은 성찰을 하시면 물론 단기간에 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굳어있던 내 모습도 좀 더 유연해지고 나중에는 유연해지다 보면 넓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운동인 이 성찰을 통해서 그 넓고 유연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고 내 생각보다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또 부족한 모습도 보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어떤 질문을 해주셨나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 중 어느 의미로든 기억에 가장 남은 일화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올해 일단 이제 의미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이게 개인적인 일과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일과 승려로서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적인 일은 제가 올해 작년 말에 건강이 좀 매우 안 좋을 뻔해서 올해 초부터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고프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게 저희도 이제 수행 때는 이제 저희도 행자라고 하는 수행기 때는 이제 하루에 1종씩만 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해볼까 했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되게 막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 그 고비들을 이겨내서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졌고 그래서 지금은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사람 있고 것도 뭐 개인적으로 큰 일이고 근데 이제 의미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일화라고 하면
얘기해도 되는 걸 지금 보려고 있고요. 이제 군생활 했을 때 이제 만났던 이제 친구,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교우를 했던 그런 저희 그 법회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전역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대부분 군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역하면 아프게 되는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을 많이 뵙게 됐고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셔서 이게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근무하는 초소에 제가 들렀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와가지고 대뜸 이제 저녁 한 새벽에 갔다고 가서 제가 대뜸 지나갈 거야. 그러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날 되게 좀 마음이 많이 힘든 날이어서 되게 막 지치고 그런 날이었는데 안 좋은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스님이 그때 그러고 가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스님이 뭘 봤나? 뭐가 보였나?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스님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셔서 고맙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뒤에서 조금 울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하면서도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내가 수행자로서 그거는 지금 좀 내 수행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 물론 군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은 완전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 친구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침내 비로소 나는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도와줘. 제가 그때 힘들었었던 시간들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되게 의미 있었고 또 승려로서도 초발심을 다시 찾는 그런 귀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또 질문을 드렸고 또 너무 감사한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시간의 마지막 질문을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했죠. 원래 더 많이 준비했었는데 추려서 이제 드리는 건데요. 우리 오늘 이 위 사람을 있다 이 명사특강의 주제는 그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결국에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태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이야기만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한 사람의 삶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마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곳 전태일 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태일 평전과 이곳 근무를 하면서 자료들을 살피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또한 이 질문조차 저희 개인적인 부분이 좀 담겨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가장 조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70년 3월 전태일은 수기 일기장에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피복업체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남겼습니다. 모범업체입니다. 태일 피복. 전태일에게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꿈을 넘어 다른 사람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열정적으로 지금 살아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 두 분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또한 아니면 아직 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 혹시 있으신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오늘의 시간을 조금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신부님께서 먼저 혹시 진심으로 아직 못했거나 진심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혹시 어쩌면 조금 이상적인 그런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부로 부르심을 느꼈던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엇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물론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행복을 줄 그런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조금의 기여, 작은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게 뭐 그때그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딱 하나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뭐 식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저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신부님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조금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해보면 그렇게 아까 저희가 했던 얘기와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젊은 친구들 도와주면서 그 중에서 혹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공상을 종종 해보는데요. 이런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이 이제 장학재단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하부거든요. 장학금 받고 연구재단. 연구재단이 끝나고 나면 연구 사업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거나 혹은 그런 펀드레이징이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한번 탈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의 연구는 가치가 있어.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의 연구를 다시 한 번 더 심사해서 도와주고 혹은 정말 난 이런 큰 실패를 해봤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난 그런데 이렇게 제기해봤어.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정도 상관없이 한번 시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알리고 혹은 그것조차 힘들다면 사실 저희들은 이제 수도원에 또 절에 한두 사람 더 넣는다고 해서 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예술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고 레지던시라고 하나요? 네, 레지던시처럼 꼭 레지던시를 예술가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박사 수료하신 분들 중에 논문을 쓰셔야 될 분들을 한 명 정도를 뽑아서 자, 당신에게 우리가 논문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밥도 드리고 제가 뭐 봉급은 못 드리지만 밥은 드립니다. 대신 밖에서 문자 볼 테니까 이거 공부만 하세요. 물론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위험하면 다 이제 뭐 병원도 가고 또 엉뚱하지만 모두에게 다 박수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의 불꽃을 스스로의 마음을 세워나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엉뚱한 제가 그렇지만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한번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의미부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금방 무문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분이 깜짝 놀라시는데 이게 불가의 수액, 천주교는 모르게 불가의 수액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과연 수행을 하는 무문간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밥은 줍니다. 네, 그죠, 밥은 줍니다. 밥을 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들은 이야기는 종교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은 한 사람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제 청년에서 일반적인 청년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 청년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산 수행자다라고 말하셨지만, 제가 제 시선에 봤을 때는 그 나이 때 많은 것들 하고 계신 청년 수행자로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분은 청년의 곁을 오래 지켜오시고 교류를 하고 있는 수행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을 좀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전태일이 꿈꾸었던 세상 역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또한 세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작은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전태일 기념관의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저희 오늘의 시간을 조금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잠깐 마지막 인사만. 저희 전태일 기념 전순옥 관장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 우리 스님을 바라보고 인사말을 해야 되는 인사말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앉아서 스님과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여기 많은 방청객이 꽉 채워졌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마 1인 100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에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는 스님과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다가오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거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정말 깊이 다가오는 이야기는 신부님이 말씀하셨을 때 소셜 다이닝,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저희 이소선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된다. 그리고 밥을 함께 먹어본 사람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처음 오빠가 그렇게 죽고 나서 저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라면을 항상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고요. 스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이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전태일 저희 오빠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했거든요.
가족 부모도 있고 어린 동생도 있었지만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하면서 실천을 해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사람들은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오빠 전태일은 그런 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러는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맨날 옷을 대려 입고 다녔고, 돈 있으면은 옷을 사 입었고, 돈 있으면 영화를 보러 갔고, 책을 사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오빠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배고픈데 왜 오빠는 책을 사고 그랬을까? 그 돈으로 우리 빵이라도 하나 사주지 동생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태일은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 거를 느끼게 됐고, 두 분의 말씀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 마지막에 또 그 신부님이나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의 기념관 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래 전수동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너는 왜 이걸 하고 있니?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정말 오늘 저는 너무너무 좋은 이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저도 또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신부님 그리고 스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우리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또 모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이타적으로 살고 또 함께 밥을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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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전태일학교 사람을 잇다 청년 공감 토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그리고 혜준 스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